안녕하세요. 합창 합추 지도법 7주차 시간입니다. 자, 어느새 7주차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올려드리는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보시고 진행하는 시간으로 하루 스팟을 열어드리고요. 마감일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레파토리를 점검해보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낭만에서부터 현대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텍스트만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음악과 악보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낭만 음악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돼요. 고전 음악을 이해할 때 greater than 바로크, less than romantic, 쉽게 말해서 more than 바로크, less than romantic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고전주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오더입니다. 체계예요. 그 체계적인 걸 절제된 상태에서 연주함으로, 표현함으로 밸런스, 균형과 조화를 갖는 게 고전음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전음악의 해석은 최대한 너무 피아노라고 피아노처럼, 너무 포르테라고 포르테처럼 연주하지 않아도 돼요. 최대한 절제, 크레센도도, 디크레센도도, 아첼도, 리타르던도도 정확한 어떤 절제와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물론 로맨틱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익스펜션이에요.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대조들, 좀 더 섬세해진 표현들, 낭만 시대는 그 모든 것들이 더 확장됩니다. 더 많이 쓰여요. 물론 그런다고 막 드립다 피아니시모는 피아노시모대로, 포르테 시시시모는 시시시모대로 너무 마구잡이로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 모든 것들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더, 체계, 로직이라는 논리적인 구조보단 훨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 개개인의 개성에 중점을 두고 자유롭게 음악을 펼쳐나갑니다. 이 시대에는 악기들이 많이 개량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모던하게 쓰이고 있는 악기들의 체계, 키라던가 밸브, 이 모든 것들이 19세기에 어느 정도 그림을 딱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트루먼털 음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음악을 쓰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인스트루먼털 음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창음악은 비율이 조금 낮아지게 되겠죠. 일단 중요 특징들을 먼저 보면 프리포멀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게 포멀한 구조적인 스트럭처 이런 거였다면 낭만 시대에는 여러 가지 구조를 벗어난 단순히 소나타 폼, ABA 프라임 형식 이런 형식들을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곡들이 만들어지고요. 크로마티시즘, 반음계주의가 확장돼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바로크 시대에도 고전주의 때도 크로마티시즘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로마티시즘이 음악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느냐, 얼마나 영역들을 큰 영역, 넓은 영역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화성적으로, 멜로디적으로 훨씬 더 크로마티시즘이 강렬해집니다. 이 화성적인 차이는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클래식 피리오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화성 랭귀지, 화성 어법의 차이입니다. 일단 클래식은 다이아토니시즘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145라는 주사마음, 그리고 이 주사마음에서 그 불협화음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협화를 사용할 때는 최대한 준비해서 사용합니다. 반면 크로마티시즘으로 오면 세컨더리 트레드, 부사마음의 사용이 빈번해지고요. 더 많은 전이 형태와 불협화음의 사용들, 그 다음에 이제 변성화음들 여러 가지 검은 건반을 더 많이 사용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흰 건반만 중점을 두고 사용하던 음악에서 검은 건반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고전 시대에서 만들어졌던 아주 명료했던 토날리티는 크로마티시즘이 강조되면 토날리티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조가 된 건지, 그래서 모듈레이션이 일어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타닉사이제이션이라고 하는 5도 1도의 모션만이 존재하는 건지 헷갈리게 되고, 그 외에 수많은 징화음들, 네오폴리탄, 오그맨6 같은 프리도미넌트 기능을 하는 변성화음과 어떤 징화음들이 사용되면서 사운드는 조금 더 다채로워집니다. 전조도 근친조 안에 머물던 고전 시대에서 훨씬 더 근친조를 벗어난 먼 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했던 건 도미넌트. 바로크 시대의 후가 주제 등장하고
응답 등장하면 완전 오도 관계입니다. 소나타 폼 1주제 C 메이저였다면 2주제는 G 메이저. 도미넌트 관계가 중요했다면 타닉과 도미넌트를 딱 절반으로 자르면 거기가 메디안트예요. 타닉, 슈퍼타닉, 메디안트,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딱 그 사이가 메디안트인데 낭만 음악에서 중요한 이제 음정 관계는 메디안트가 돼요. 3도. 그래서 슈베르트 같은 경우는 1주제에서 2주제를 갈 때도 3도의 영역, 그래서 이걸 슈베르티안 모듈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3도 관계가 중요해지더라.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게 크로마티시즘,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화성의 어법들이 확장되면서 음악에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조가 더 심해진다. 테마는 테마적으로 1주제가 남성적이었다면 2주제가 여성적인데 그 극단의 거리가 더 넓어지고 슬픈 멜로디와 기쁜 멜로디, 빠른 멜로디와 느린 멜로디, 템포의 차이들, 모든 대조들이 더 확장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나믹의 차이만 봐도 바로크 시대의 다이나믹 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다이나믹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도 없었고, 고전 시대에는 다이나믹 표기가 조금 더 생기지만 음악 내에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낭만 음악을 딱 보시면 한 페이지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다채로운 다이나믹의 차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물론 작곡가의 생각의 차이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절제를 중시했던 시대와 감성을 중시했던 생각의 차이도 있지만 악기의 가능성이 확장된 이유도 굉장히 커요. 내 악기가 정말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잘 내줄 수 있구나 라고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음악 해석하실 때 예를 들어 합창단에서 정말 포르테를 지금의 포르테처럼, 피아노를 지금의 피아노처럼 연주하면 고전음악 해석과 조금 멀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피아노는 피아노라고 친다고 피아노 사운드가 나거나 포르테를 친다고 진짜 포르테 사운드가 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토벤의 비창을 칠 때 꽝 포르테를 치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빠밤 빠밤 등장하는 부분이 있죠. 그 표기를 정말 지금의 풀 사이즈의 피아노로 꽝 하고 때리고 작게 때리는 건 너무 낭만적인 해석이에요. 베토벤의 피아노는 세게 쳐도 지금의 포르테 소리만큼 크게 안 났기 때문에 베토벤은 거기를 그렇게 세게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은 그렇게 뭔가를 막 과장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작곡가의 어떤 뒷배경, 성격,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악기를 사용했었는가 이런 것들도 음악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듬 또한 정적인 리듬, 동적인 리듬, 복잡한 리듬, 쉬운 리듬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결국 리듬을 만들어내는 건 템포가 있어야겠죠. 템포가 없다면 리듬은 그냥 듀레이션, 지속되는 음들의 조합일 뿐이에요. 박동감이 만들어져야 리듬이 됩니다. 그런데 루바토, 빠른 미터 체인지, 박자의 변화, 그 다음에 템포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자, 익스펜션이라는 걸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뮤지컬 퍼블릭과 플레이스가 많아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19세기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혁명들도 많았었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구조도 바뀌어가요. 그리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음악을 즐길 수 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과 악기 제작사들 이런 이제 프로덕션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악인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음악인들에 대한 처우와 이런 어떤 대접의 변화들을 봤었죠. 낭만 시대는 그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시대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현대에는 이제 그게 뭐 완전히 끝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뭔가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더 긴 작품들, 더 많은 악기의 셋업들, 그 악기 주제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요. 절제, 균형, 체계 이런 걸 강조했던 시대에서 기교, 얘는 조금 안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 시대, The Golden Age of the Virtuosity 라고 말하는 역시 이것도 자유와 감성을 중시하는 작곡가들의 생각,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악기의 어떤 개량,
그걸 즐거워해주는 관객, 이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들, 일단 특징은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시죠. expansion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다 more than classic period예요. 그래서 그 타로스킨이라는 학자는 late romantism으로 갈수록, 그 후기 낭만으로 갈수록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expansion에서 maximalism으로 바뀌어요. maximalism은 정말 맥스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음악의 가능성들을, 음악의 길이도, 악기의 편성도, 각각 악기가 사용되는 음역대들, 뭐 다이나믹, 속도, 조표, 조성 체인지 같은 모든 음악의 가능성들을 맥시멀리즘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하게 음악이 커지는 게 후기 낭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특히 이 익스펜션의 특징은 이렇게 연결돼요. 퍼블릭 플레이스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뮤지컬 퍼블릭 플레이스가 많아지고, 음악가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음악 회장이 많아지니까 음악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곡을 연주해야 되고 곡의 사용이 필요해지고, 교회 밖에서도 연주되는 연주용 합창 작품의 작곡을 촉진시킵니다. 커미션을 주겠죠. 그래서 합창음악 대중화에 기여해요. 잘 생각해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을 봐왔는데 거의 뭐 99.9%가 교회 음악이죠. 이 교회 음악은 교회에서 연주됐겠죠. 물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예요. 1859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교회 권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떤 관점으로도 도전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음악에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음악을 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한정된 제한된 영역 내에서의 음악이 아니라 정말 연주용 음악들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대표적인 케이스, 일단 세속음악적으로 보면, 시큘러 뮤직으로 보면 파트송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아카펠라입니다. 아카펠라 음악,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사를 가져야겠죠. 작곡가가 작사했을까요? 이 가사들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당대 문학에서 뭐 작곡가가 좋아했던, 큰 영향을 받았던, 아니면 아주 대중적인 시에서 가져왔겠죠. 그 전에 있었던 텍스트들, 합창음악의 텍스트들은 99.9% 성서의 스토리,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그 통상문들의 가사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세속음악이 많아지면서 하기 전에 부흥하면서 문학이라는 영역이 음악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 또한 음악 영역의 확장이에요. 그러면 교회 음악은 없었냐? 당연히 있었죠. 교회 음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음악이 기존에 있었던 교회 음악과 역시 차이라고 하면 조금 뭐하고요. 어떠한 확장 과정이 있느냐? 당연히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오케스트라의 발전, 악기들의 발전으로 오케스트라가 굵직한 사운드로 반주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큘러 뮤직의 아카펠라와 세큘드 뮤직의 오케스트라 사이에 피아노 반주 혹은 소규모 앙상블의 다채로운 편성들이 합창과 이렇게 어우러져요. 이게 낭만 음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편성, 다채로운 사운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곡에서 나오는 기교, 사람이 부르기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슈베르트의 선율을 얘기할 때 그 성악적인 선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악적인 선율이 있다면 성악적인 선율이 있고, 그래서 슈베르트의 음악은 인스트루먼탈 음악을 듣나 뭐 심포니를 듣나 그냥 흥얼거리면서 멜로디를 따라가기에 되게 좋아요. 한정된 영역, 마치 사람이 부르는 듯한 선율과 리듬, 이런 것들이 조화되어 있어서 이미 이전 시대부터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졌던 폴리포니는 호모포니로 변해왔어요. 그리고 리듬의 체계가 고전 시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꼭 그렇게 만들어졌다고는 좀 뭐하지만 체계가 형성되고 리듬의 가능성들이 확장되면서
낭만 시대가 확실히 좀 더 다채로운 리듬의 조합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다고 그 복잡성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복잡한 건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죠. 음역대가 확장됐다곤 하지만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음역대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더 고음역대, 좀 더 저음역대를 더 음악 내에서 많이 썼다 뿐이지 사람이 갖고 있는 음악 영역대가 마치 피아노 사이즈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창음악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 르네상스 시대 초기 혹은 중세 후기 때의 음악이 제일 복잡해요. 뭔가 테크닉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크 시대 음악을 보나 고전 시대 음악을 보나 낭만 시대 음악을 보나 합창 파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음악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건 정말 그 엘레멘트입니다. 뭐 리듬, 음역 큰 변화들이 없어요. 낭만 음악 특징을 보면 이거 보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베토벤's Fifth Symphony has 40마디를 devoted to the cadence to C major 할애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조성감이 모호해져요. 그런데 고전 시대에선 조성의 확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베토벤의 5번 심포니는 무려 40마디를 C 메이저의 종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5도, 1도, 5도, 1도,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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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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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1도, 5도,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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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1도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마디를 케이던스로 진행해야지 완벽하게 C 메이저로 뭔가 끝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C 마이너가 아닐까? 제가 잘못 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아마 중간에 C 메이저로 끝나는 부분이 있었나 보죠. 네. 그 얘기 잠깐 하고요. 낭만 합창 음악의 특징을 잠깐 보면 선율, 음색, 박자, 템포, 화성, 다이나믹, 텍스처, 음향, 형식 고전 시대에 비해 모두 확장됐더라. 끝. 이거예요. 뭐가 서정적이고 악구는 길어지고 불규칙, 표현력이 풍부한 소리 추구, 점진적으로 젖은 물론 하나씩의 워딩을 읽어보시는 건 의미가 있지만 딱 하나예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성음악이라는 체제, 그래서 커먼 그 프랙티스 피리오드라고 하죠. 한 300년 정도의 바로크 시대에서부터 그 현대음악 때까지를 그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성음악 체계 내에서 그냥 점점 더 확장되어 온 거예요. 낭만 합창음악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런다고 그런 특징이 악보만 보면 그렇군이라고 드라마틱하게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따져봐야지 말하자면 눈에 띄어요. 자, 파트송입니다. 물론 이제 1914년도에 작곡된 엘가의 파트송이에요. 예입니다. 세속 음악이다 보니까 가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헨리 보건의 시를 가져왔고 엘가가 작곡했습니다. 1914년도에. 피아노 반주부가 있네요. For practice only. 연습할 때만 쳐라. 이거 아카펠라 곡이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사성부의 체계. 이렇게 사성부 체계가 만들어지고 소프라노가 항상 주 선율부를 담당하는 거. 이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합창의 체계죠. 악보에서 뭘 찾을 수 있으신가요? 변화들을 한번 보죠. 모데라토로 시작해서 크레센도, 디미뉴엔도, 리타르단도, 어템보, 크레센도,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몰토, 트랑킬로, 데크레센도, 디미뉴엔도, 리타르단도. 물론 얘가 1페이지, 2페이지, 그리고 아마 마지막 페이지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음악. 잠깐 이 앞부분 사운드만 들어보시면
한 번씩 끝까지 들어보실 걸 권합니다. 이건 투팔트송 OP71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좀 조용한 노래와 뒤에 가면 조금 이제 힘 있는 노래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일단 속도의 변화들만 봐도 많은 차이들이 있죠. 짧은 구간 동안 다이나믹도 피아노 C, C, C모, 메조포르테, 그리고 끝날 때 피아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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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모. 맞나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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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모. 네. Greater Dynamic. 어떤 얘기 하는지 대략 보이시죠? 리듬이 보기에 일괄적이지만 사실 속도가 그렇게 달라진다라는 건 리듬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랑 뭐 큰 차이 없이 새로운 뉘앙스를 만들어줘요. 음악 내에서의 변화. 이거 막 폴리포닉해서 복잡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호모포닉하게 움직이고 한 성부가 달라질 때 다른 성부 같이 가고 아주 살짝 폴리포닉해질 뻔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베이스의 역할을 하고 상성부, 선율의 역할을 해요. 내성은 내성대로 위아래 성부를 받쳐줍니다. 합창의 테크닉으로만 보자면 고전 시대에 있었던 바이올린 음악이 파가니를 만나면서 복잡해진 것만큼의 변화는 사실 없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브람스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선율만 한번 보시면 이거 독특한가요? 아, 플랫이 붙었으니까 낭만 음악이구나. 아니죠.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건 이렇게 합창 음악과 다른 오케스트라 음악의 조합. 그 이전 시대에 이런 조합을 어디서 볼 수 있었느냐? 심포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베토벤의 9 심포니가 최초의 심포니 안에 합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심포니 외에 오케스트라 음악이 뭔가 합창을 반주한다. 그러면 메스 음악, 레퀴엠이었습니다. 아베 마리아. 이 누구에 관한 거죠? 성모 마리아에 관한 거죠. 세큘러 뮤직이에요. 오케스트라 파트 중심에. 그런데 브람스의 독자적인 좀 더 무겁고 둔탁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더해져서 기존에 있었던 사운드와는 조금 차별된 사운드를 가질 뿐이지 차이가 나진 않아요. 제가 계속 어떤 얘기를 강조하려는지 알겠죠? 이것도 잠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브람스의 무거운 오케스트레이션이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아베 마리아로 곡을 써도 모차르트가 쓰는 아베 마리아와 브람스가 쓰는 아베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뭐 화성과 선율에서 차이 나겠지만 사운드에서 큰 차이를 나요. 고전 시대에 있었던 악기 체계에선 도저히 낼 수 없는 사운드가 로맨틱 시대에는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곡을 그냥 단순한 똑같은 피아노 반주로 표현하려면 이게 말하자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옆에 곡은 포레의 1888년 곡입니다. 이 곡은 1861년 곡이에요. 아베 마리아는 1888년 역시 레퀴엠 장엄 비서입니다. 네. 원본이래요. 그 여기 꽁서바토드 그 뮤직 드 파리, 그러니까 파리 컨서바토리에 소장되어 있는 포레의 원본인가 봅니다. 편성을 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이 뒤로 이제 테너, 베이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프로미 알토, 세컨 알토, 알토는 불어로 비올라입니다.
비올라 1, 2, 그 다음에 비올롱셀, 첼로 1, 2, 그 다음에 꽁트로바스, 아마 콘트라베이스겠죠. 그 다음에 오르간,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들리시나요? 와, 이거 반음계 많다. 와, 멜로디 리듬 장난 아닌데? 그렇지 않죠. 사운드로 다가오죠. 사운드. 보컬 음악은 컴플렉시티를 갖는데, 복잡성을 갖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음악, 보컬 파트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난이도는 똑같다라고 봐도 돼요. 오히려 복잡한 건 중세 르네상스가 더 어려워요. 그때가 컴플렉시티가 인텔리전트한 거였고, 그걸 즐기면서 나도 인텔리전트해지니까 행복한 거야 라는 미학적 관점이었고, 오히려 이쪽으로 갈수록 심플리시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야 라는 관점이 형성되는 게 오히려 이때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보컬 파트는 사실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캐치해서 들어야 되는 건 이들이 어떤 사운드를 내고 있는가. 그 사운드는 반주 형태겠죠. 그래서 19세기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던 그 악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그 사운드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방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낭만음악은 일단 낭만음악 자체가 다 좋아요. 선율이 훨씬 더 고전에 비해서 서정적이고, 화성 진행도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잘 맞고, 그래서 낭만음악 선정은 언제나 좋을 수 있어요.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합창단 모두가 동일한 시스템이죠. 피아노와 콰이어 파트, 그 피아노에서 낼 수 없는 사운드를 어떤 방식으로 보컬 파트에서 재현할 것인가, 고민해 보면 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고민이겠죠. 자, 여기에서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피아노의 발전에 딱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악기를 이해하면 그 작곡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곡가의 선택이 또 악기 선택에, 그 작곡가의 성향이 악기 선택에 또 투영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바스찬 에라드의 에라드 액션을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1785년에 피아노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딱 벌어져서 영국으로 가요. 그래서 영국의 브로드우드라는 피아노 제작자한테 메커니즘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시 팩토리를 시작해요. 1796년에. 그리고 나서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 메이커가 됩니다. 1821년에 그 당시에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면 얘가 다시 톡 안 튀어나와요. 건반을 눌러서 떼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피아노처럼 당당당당당당당 하는 연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더블 이스케이먼트라는 테크닉을 사용한 에라드 액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연타가 가능해집니다. 21년이면 이미 하이든 모차르트 가 있고 베토벤 죽기 6년 전입니다. 당연히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이 피아노 시스템을 만져본 적이 없겠죠. 이 피아노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리스트가 제일 좋아했어요. 반면 리스트는 피아노계의 파가니니가 되고 싶어 했었죠. 쇼팽은 에라드 액션을 너무 강렬해 싫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플루엘에서 만든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쇼팽 나오는 그 영화가 있어요. 폴란드에서 만든 영화인데 영어로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둘이 피아노 배틀하는 장면에 피아노가 플루엘이에요. 이 플루엘이 누구냐면 베를리오즈가 이태리로 유학 갔을 때 약혼녀가 딴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 죽이겠다고 와서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막 망가지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약혼녀가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플루엘. 그래서 프랑스에는 사우 플루엘이라고 이게 홀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피아노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자기의 음악을 연주할 수 이제 홀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피아노 회사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살플루엘에서 베를리오즈의 음악을 연주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어쨌든 쇼팽은 좀 더 테이스티풀한 플루엘 피아노를 고릅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쇼팽한테 썼다라는 편지에 보면 내가 피아노를 정복하고 있을 때 당신은 피아노를 달래서 노래하게 하는군요. 뭐 이런 이제 문구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에라드 액션. 이래서 리스트의 음악이 이런 더블 액션 시스템을 만나면서 다다다다다 리핏이 테크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리스트가 베토벤이 썼던 브로드우드 시스템의 피아노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리스트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죠. 그 당시에는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의 장력을 겨우 견딜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넓히기가 힘들었고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에 조율이 틀어졌고 그래서 여기에서 개량된 게 아이언 프레임이 만들어졌겠죠. 철골 구조. 그런 변화들 한번. 그러다가 스타인웨이가 등장합니다. 이 스타인웨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타인웨이예요. 그런데 1839년에 피아노 잘 만들어서 유명해졌는데 하필 1848년 유럽 혁명이 일어나요. 그때 모든 비즈니스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아이쿠 못 살겠다. 51년도에 뉴욕으로 이주를 해요. 뭔가 이 혁명들이 문제가 있죠. 얘도 영국으로 가고 얘도 뉴욕으로 가고 이렇지만 않았으면 이 스타인웨이가 독일에 본사를 둔 아주 훌륭한 그 유럽의 전통 피아노였을 텐데 네. 어쨌든 53년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어떻게 그 줄을 이렇게 프레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heavier string under greater tension 좀 더 굵은 줄을 쓰면 텐션을 좀 더 버틸 수 있겠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이제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과학적인 어떤 이론들이 피아노에 투영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55년도에 피아노를 만들고 그게 미국 박람회에 공개가 되면서 히트를 쳐요. 그래서 매년 2000대의 피아노를 만듭니다. 미국 아웃풋의 25%를 혼자, 물론 이제 혼자 한 건 아니죠. 그 공장에서 만들었고 혼자 하다 힘드니까 아들까지 동원해서 스타인웨이 앤 써니 되게 됩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때의 피아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던 피아노와 가장 흡사해요. 빈티지 모델의 사운드겠지만 더 큰 소리가 필요했어요. 더 밝은 소리, 더 긴 서스테인. 이렇게 피아노가 그나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라는 사운드. 그 당시에는 마이킹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장에 피아노를 갖고 놓으면 그 공연장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났어야 돼요. 작게 치면 작게, 크게 치면 크게. 점점 위에서 봤듯 연주자들의 표현들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포르테시모에서 피아노시모까지의 급격한 줄어듦, 이런 표현들이 생길수록 피아노 악기는 더 섬세해졌어야 돼요. 그런 피아노가 만들어지고 상용화된 게 19세기 중반입니다. 그 이전에 왜 피아노 반주의 합창곡 레퍼토리가 별로 없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아카펠라 음악이 너무 중점이 되어 있었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좋은 피아노가 없었더라. 이건 두 번째 건 제 의견입니다.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카펠라는 그냥 자연적인 배음열로서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인성이라는 건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가장 내추럴한 사운드인데 악기 조율 체계에서 가장 언내추럴하게 조율하는 게 피아노예요. 평균율이라고 해서
반음 관계를 다 100센트씩 딱딱딱 잘라서 그냥 다 일괄적으로 맞춰놓은 게 피아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그 조율 체계를 가장 피하고 싶었겠죠. 가장 자연스러운 조율 체계와 가장 부자연스러운 조율 체계의 매칭을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악기가 발전하면 작곡가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음악의 사용의 어떤 용도와 변화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의 악기 변화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변화를 보죠. 이게 베토벤의 9 심포니예요. 고전 시대의 가장 큰 편성의 곡입니다. 플룻, 오보에, 클라, 바순, 콘트라바스, 혼, D조 혼, B조 혼, 트럼펫, 팀파니, 바이올린 1, 2, 비올라, 그 다음에 첼로와 베이스. 이 당시에 물론 베토벤이 처음으로 첼로와 베이스를 따로 스태프를 둬서 기보하고 두 개의 역할을 줬던 작곡가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저음역은 그냥 이렇게 마치 그 바로크 시대의 바소 콘티뉴의 영향이 남아있듯 그렇게 이 영역대의 분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컸던 음악의 편성이에요. 오케스트레이션. 그 후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다음에 천인 교향곡이 나옵니다. 플룻 1, 2, 3, 4 피콜로까지 오보에 1, 2, 3, 4 잉글리시온, 클라리넷 E 플랫 클라리넷, B 플랫 클라리넷 3대, 베이스 클라리넷 인 B 플랫 1대, 파got 4대, 콘트라 바순 4대, 콘트라 바순 4대. 예전에 제가 어디에 편곡하러 갔는데 수정 요청 들어오면서 이 부분 멜로디 꼭 파got 소리로 해주세요. 그래서 바순 사운드요? 했더니 바순 말고요. 파고스로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파got, 바순 같은 말입니다. 네. 자, 혼이 8대, 트럼펫 4대. 여기까지 샜는데도 벌써 수십 명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오르간, 솔리스트, 콰이어 파트, 아이솔레이터 포스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대 뒤쪽 2층 객석쯤에 아이솔레이트된 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트럼펫, 브라스 파트. 엄청난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부터의 합창 음악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정말 악기의 사운드를 부스트 해주는 걸로 융합이 돼버리죠. 포르테, 시시시모, 와, 엄청나죠. 합창 음악으로서의 기능. 얘는 두 개의 심포니 안에 합창이 들어가서 하나의 악기로서 기능하는, 혹은 합창에 오케스트라란 반주를 붙였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까르미노 불어납니다. 이거는 합창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 음악이에요. 뭔가 눈에 띄게 달라진 텍스처가 보이시나요? 컨트라스트라고 봤을 때 와, 저음역과 고음역의 대조. 마치 꽝꽝꽝꽝 퍼커션을 사용하듯 사용되는 악기들. 사운드만 들어봐도 너무 유명한 사운드죠. 엄청난 사운드죠. 예를 들어 1936년작이에요. 현대음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구나. 여기에 사용됐던 소프라노 음역들 한 번도 사용 안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용되는 합창의 리듬들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악기들과의 조합, 이걸로써 어떤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것들만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음악을 이해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보컬 파트에 대한 이해보다 그 다른 외적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824년, 1907년, 1936년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컨템포러리라고 말하는 20세기 음악으로 지금 이제
훅 하고 완전히 넘어왔죠. 리게티의 1966년작입니다. 럭스 아테나의 From Afar라는 곡입니다. 일단 악보에서 반음계가 참 많구나. 리듬이 어렵구나. 혹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화성이 있나요? 선율이 있나요? 리듬이 주기적으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듬을 만드나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진짜 현대 음악은 로맨틱의 키워드였던 익스패션이 훨씬 더 익스펜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림리 익스펜션 된 거예요. 작곡가가 어떤 상상을 하면 오케이. 작곡가가 어떤 상상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it's 오케이 되는 게 현대 음악이에요. 정답은 없다. 음악으로 설득력만 있으면 된다. 리게티의 럭스 아테나는 F 음으로 시작합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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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모두가 유니즌으로 파를 다른 이 어택점에서 불러요. 그래서 이 어택점이 한 번도 이 수직상에서 만나지 않는 게 이 리게티 음악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만날 뻔했는데 셋 있다는 표의 8분음표와 셋 있다는 표의 16분음표로 안 만나죠. 이렇게 조금씩 엄청 미세하게 달라져요. 음정은 F로 한동안 지속되다가 F 샵, 그 다음에 솔, 그 다음에 F 밑으로 B 플랫, 조금씩 F를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시면 어떤 아이디어인지 아시겠죠? 선율을 표현하는 게 아닌 럭스 아테나라는 텍스트를 음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성은 굳이 말하자면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스 클라우드라고 하죠. 사운드 구름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화성으로 표현한 거고, 리듬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그 수직적으로 어택점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걸 이제 마이크로 폴리폰이라고 합니다. 선이 이렇게. 그래서 리게티의 음악은 오케스트라 음악도 비슷한 사운드들이 많아요. 마치 정지되어 있는 사운드. 기존에 썼던 음악들과 달라지죠. 이런 모든 영역들이 허용되는 게 현대 음악의 요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참여했던 어떤 독립 영화의 음악 작업이에요. 저한테 요청 들어왔던 게 이런 퍼포먼스를 할 건데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곡을 써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작곡가로서 어떤 스타일을 써야 되나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저는 현대음악을 공부했으니까 이런 사운드를 기점으로 확장되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5가지 소리 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건 메일 보냈던 걸 거의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이스드 사운드와 언보이스드 사운드를 중점으로 그들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의식이 뭐냐, 이 여자와 이 풍선으로 보이는 사물과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브젝텀 섹슈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사물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어떤 영화 제작이었고, 그 영화에 삽입되는 퍼포먼스를 박물관에서 이제 시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이스 사운드는 인간을 의미하고 언보이스 사운드는 사물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보이스 사운드는 울림이 있는 겁니다. 오, 이런 게 이제 보이스 사운드고요. 언보이스 사운드는 이게 언보이스 사운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엮어서 이렇게 가라. 기본적으로 연습을 어떻게 하고 이들이 보내준 이제 안무에 맞춰서 제가 자막을 넣어서 이때의 이 사운드에서 이 사운드로 가고 이 사운드에서 이 사운드로 가라 라고 해서 퍼포먼스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나름 악보 음표 그린 거 하나도 없어요. 현대 음악이라는 건 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맞는 방법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그걸로써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게 현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게 재작년쯤 작업한 걸 테니까 아니다, 재작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2017년 18년이에요. 여기까지 상황을 보시면 음악이 심각하게 달라졌구나 라고 보이시죠? 지금 시점으로 와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합창단을 운영해 가실 때 가장 많이 보는 악보가 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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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시는 악보는 이런 형태예요. 왼쪽은 김기영 씨의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한국 성가대가 가장 사랑하는 합창곡이라는 평가를 듣는 성가곡이에요. 벌써 악보만 봐도 아하, 사운드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전주가 있고 누군가가 먼저 노래를 부르고 이 뒤에 악보가 없다 하더라도 성부가 점점점 더해지며 verse가 나오고 코러스가 나오고 클라이막스 사비가 나오고 전조 한번 될 거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참 좋으신 주님, 세큐어드 뮤직입니다. 교회 음악이에요. 내용은 바람대요. 시큘러 뮤직입니다. 세속 음악이에요. 차이가 나나요? 역시 이것도 전주 누군가 먼저 노래를 부를 거고 보지 않아도 뒤에 하나씩 성부가 더해지고 클라이막스를 형성하고 전주 한번 돼서 분위기 고조시킨 다음에 끝나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합창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파토리는 물론 가사가 다르고 선율이 다르고 화성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곡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포멀한 어떤 캐릭터만 놓고 보자면 다 똑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재밌는 일이 이제 작곡가의 레퀴엠을 틀어놓고 PPT를 만들다 보면 평소에는 지겨워서 못 듣던 레퀴엠이 그냥 쑥쑥쑥 지나가요. 네, 그러다가 어디 시립합창단의 기념 공연 1시간 반짜리 영상을 이제 틀어놓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물론 곡들마다 전달하는 메시지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멜로디도 다르고 화성도 다르고. 그런데 한 걸음만 떨어져서 생각하면 1시간 반 동안 똑같은 곡 연주한 거랑 크게 다르잖아요. 전주, 도입, 발전, 클라이막스, 전주, 2차 클라이막스, 후주, 끝. 전체적인 형식, 전체 음악회 내에서의 어떤 스토리,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 합창단이 추구하는 이제 목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해 봐야겠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현대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현대예술이 뭘까요? 컨템포러리 아트. 컨템포러리 아트는 이렇게 복잡하게 혹은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음악을 정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컨템포러리는 그냥 동시대에 존재하는 현대의 당대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예술이 컨템포러리 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예술 형태에서 더 많은 레파토리들을 차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브람스는 절대 보지 못했던 걸 지금 매일매일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TV 프로그램이에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너무 위대했던 작곡가들, 이분 포레라던가 엘가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거의 매주 경험하고 있어요. 그게 영화입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예술의 형태들, 기존에 있었던 작곡가들은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컨템포러리 아트의 형태예요. 그렇다면 좀 더 영역을 폭넓게 잡아서 그냥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앵콜곡으로 하나 사용해볼까, 이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예시가 뮤지컬 캐치의 레일웨이 캣이에요. 잠깐 사운드만, 이거는 들려드리면 아마 바로 저작권 때문에 잘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건반으로 쳐드리면, 그래, 이런 곡이에요. 이런 곡이에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그 고양이 자고 있을 때 애들이 와가지고 막 레이레디 캣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냥 흥미를 주기 위해서 저런 곡도 하네? 혹은 그냥 사람들이랑 박수치면서 호응하기 위해서 곡 선택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재밌냐면, 캐치를 봤던 사람들 모두가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적인 인포메이션을 떠올릴 수 있어요. 라이온 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온 킹은 앞부분만 들려드릴게요. 어느 보이스 콰이어에서 라이온 킹을 연주하는데, 네, 아이들한테 동물 울음소리 내봐, 우리는 정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라고 주문을 했겠죠. 그런 다음엔 이 멜로디가 이제 시작이 돼요. 라이온킹 안 본 사람 거의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 멜로디가 시작되는 순간 내가 아는 곡이다, 반가움, 그걸 넘어서 내가 느꼈던 이 영화의 정취, 비주얼적인 인포메이션, 스토리에서 느꼈던 이모션, 그 모든 것들을 동시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어드밴테이지예요. 19세기에는 불가능했었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지금은 음악을 거의 듣는다기보단 본다라고 하죠. 음악을 들을 때도 유튜브를 통해 보니까. 이런 비주얼적인 시대에서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기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곡들의 레퍼토리 선정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자면 최적화되어 있는 레퍼토리의 선정이에요. 팝 음악입니다. 세속적인 음악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합창음악을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종교음악과 세속적인 음악 나누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아무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팝 음악입니다. 이거 아카펠라로 부르는 친구들 사운드를 잠깐 들어보시면 아마 이것도 저작권 때문에 끊길 수 있을 텐데, 네.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ud, couple make us rock and roll. King Kong,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off to the top, we ru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iced tea and a game of ping pong. 팝 음악을 아카펠라로 소화하고 있어요. 혼선이 좀 오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4차례 동안 레파토리를 공부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예요. 중세, 르네상스 모두 다 아카펠라 음악이에요. 얘도 아카펠라 음악입니다.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전달하려는 메시지?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
장르, 현대적인 기법과 고전적인 뭐 어법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근데 가장 크게 뭐가 다르죠?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범위 영역이 달라요. 기존에 있었던 음악들, 물론 좋은 레퍼토리고 훌륭한 레퍼토리지만 팝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넓은 이 액세시빌리티,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일반 아마추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 멜로디, 이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멜로디가 갖고 있는 힘을 이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는 약간 뭐 좀 오버해보자면 일주일 만에 이제 넘어서 버린 거죠. 이게 지금 팝 음악, 매스 미디어의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게 쉽게 풀면 그냥 대중 예술에서 볼 수 있는 뮤지컬, 영화, 팝 음악에 편곡되어 있는 합창 레퍼토리들을 좀 가져다 쓰세요 라는 얘기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레퍼토리 선정에 있어서 우리 현 시대를 조금 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비주얼적인 시대를 살고 있고 매스 미디어적인 시대를 살고 있고 다양한 다문화의 환경들, 빠른 소통의 시대들, 이런 시대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을 독자적으로 좀 살려간다면, 그렇게 좀 이론적인 기반들, 철학적인 기반들을 딱 둔 채 내가 레퍼토리 선정을 해본다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합창 음악에 대한 그 수요와 이런 작업 환경들 여러 가지가 조금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방탄소년단의 합창 음악을 검색하면서 너무 없어서 좀 놀랐어요.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커버곡들 외에 좀 더 중고등학생을 위한, 어떻게 보자면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인데 저작권이 심해서 그런지 아직 연주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별로 없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수요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레퍼토리 선정을 좀 점잖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까지 음악적인 특징들과 합창 음악들을 최대한 이제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마치 서양음악사 시간을 지나오신 것 같죠. 그래서 음악을 이해해보자면 항상 음악 사조는 act against previous period다. 그 전 시대에 대한 어떤 대항, 발전, 이런 점들이 이제 등장해 있다. 오늘 낭만 시대를 이해해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 익스펜션이 후기 낭만으로 갈수록 맥시멀리즘이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커지고 다채로워지니까 더 이상 얘를 로맨틱으로 묶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로맨틱이란 말로 얘네들이 묘사도 안 되는데 그 시점부터 모던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모던이란 시대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모던 다음 시대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고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음악 사조 내에서 그 사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잘 투영할 수 있을 만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이라던가 음악적인 변화들, 발전들,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투영되어 있는 레퍼토리를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하나씩만 선정해도 6곡이 되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드렸던 부분, 현대 동시대에 있는 예술들, 그냥 단순히 앵콜곡, 즐거운 곡, 짝짝짝 박수 이런 것 말고 좀 더 지금 시대의 이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레퍼토리 선정에 조금 더 힘을 써보시면 아마 합창 음악을 지도하실 때 훨씬 더 폭넓은 레퍼토리의 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제가 올려드리는 게시글에서 중간고사 대체과제를 보시고 그 대체과제를 하는 시간으로 제가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